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호조에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과 휴레패커드의 적자 전환에 대한 실망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재정 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우려하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44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1조 원 규모의 긴급 대출안을 잠정 승인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최근 3년 사이 사회공헌 비용을 대폭 줄인 반면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고배당률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중일 FTA 협상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영토 분쟁 등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21일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몇 번 채널로 박희준의 여보세요 보고 계시는지요? 어제부터는 LG U 플러스 IPTV를 통해서 M머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널 번호는 112번이고요. KT IPTV는 기존대로 266번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더욱 선명한 고화질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채널 번호 안내는요. nbnmoney.co.kr 들어가시면 관련되는 내용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02-2000-4974부터까지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준비한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지속해왔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힘 빠진 채 출발을 하더니 다우지수 끝까지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살펴보면 오늘 두 가지의 큰 재료가 있었는데요. 먼저 휴레패커드의 자산 상각 소식, 그리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휴레패커드는 12%나 주가가 빠지면서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정치 지도자들의 협상이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을 감축하면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만 파란불을 켰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 막판에 간신히 빨간불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12,788.51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2,916.68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92포인트 아주 소폭 오르면서 1,387.81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유럽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켠 채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가 국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면서 증시의 악재로 작용이 됐지만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이틀 연속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강보합권에서 5,748.1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0.6%대 상승세 보이면서 각각 7,172.99 그리고 3,462.0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시작은 상승세로 좋게 했지만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은 상무부가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승승장구를 달려온 일본 증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달려왔는데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처음에는 낙폭이 더 컸는데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제1야당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하락폭 많이 줄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권에서 9,142.64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0.4% 소폭 밀리면서 2,008.92.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21,22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4.88원 그리고 0.45% 밀리면서 1,082.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련되는 내용을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막판 상승 반전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휴렛패커드의 부정회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재정절벽에 관한 발언을 한 이후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낙폭을 줄이며 반등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재정절벽이 경기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국채를 팔아 장기 국채를 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오는 12월 말에 종료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주택 경기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상승 반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에 비해 3.6% 증가해 89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기대감에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19일 무디스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로 장기 성장 전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440억 유로의 긴급 대출안이 잠정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럽 주요 증시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남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재정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우려하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뉴욕 경제인 클럽 강연에서 재정절벽은 경제 회복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 부양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4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1조 원 규모의 긴급 대출안을 잠정 승인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로존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열릴 재무장관 특별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대출 동결을 해제하는 정치적 지지를 모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의 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최근 3년 사이 사회공헌 비용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나빠 사회공헌 비용을 줄인 것은 이해되지만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고배당률을 유지하며 이 속을 챙겨왔습니다. 정윤석 기자가 전합니다. 은행들이 경기 침체로 수익이 줄어들자 사회공헌 비용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은행은 2009년 799억 원이었던 사회공헌 비용을 2010년 213억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지난해는 255억 원, 올해의 경우 잠정치가 260억 원이었습니다. 3년 사이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SC은행도 지난해 117억 원, 2010년 104억 원, 그리고 2009년 171억 원으로 3년 사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사회공헌 비용 지출은 줄이면서 배당률은 높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60.03%의 높은 배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6년간 배당 성향 평균도 47.8%로 업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배당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SC은행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무려 83.3%라는 초고액 배당 잔치를 벌였고 올해도 79%에 해당하는 2천억 원을 중간 배당하려다 국정감사의 지적에 1천억 원으로 줄인 일도 있었습니다. 두 은행은 외국계였거나 현재 외국계인 은행들로 이런 고배당 성향은 외국계 은행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내국민 상대로 영업 이익 위주로 영업을 하여 얻은 이익금 대부분을 주주 즉 본사에 고배당하면서 사회 공헌금을 줄이는 것은 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불황을 핑계로 사회공헌은 피하면서 이 속은 챙기는 일부 외국계 은행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한중일 FTA 협상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영토 분쟁 등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중무역에선 농수산업품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대일무역에선 기술집약적 산업이 민감하기 때문에 3자 합의보다는 양자 합의 방식이 유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한중일 FTA와 한중 FTA, 한일 FTA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들을 조화롭게 추진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오후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법사위는 오늘 개최됩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개정 법안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콘텐츠 2012 어워드에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로 관심을 끈 콘텐츠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트렌드를 주도할 콘텐츠를 만들어낸 제작자들을 김유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상품과 작품의 벽을 허물었다. 앞으로 유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콘텐츠다. 이번 스마트 콘텐츠 어워드에서는 상식을 뛰어넘은 콘텐츠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업체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A아트는 전 세계 작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올리고 이를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해 플랫폼 부문상을 차지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홍보시킬 수도 없고 수익도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아티스트들이 수익도 쉐어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아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선 뉴아인의 터치 시네마 리터칭 러브가 자유도와 직관성 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영상 내 인물을 터치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대중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게임 분야에서는 소셜앱 서비스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파티 스튜디오의 아이러브 커피가 수상했습니다. 실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각 할로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테마의 커피숍을 마음껏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크루의 골든글러브와 아이디어박스 게임즈의 플랜츠워도 질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동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근 급성장 중인 교육 도서 관련 콘텐츠상은 아크리티브의 필로, 포도트리의 오즈의 마법사, 엠플레어의 급수한자 종결자 등이 차지했습니다. 3개국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캐릭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편의를 더할 수 있는 콘텐츠로는 전자통신연구원의 통역 앱인 지니와 메모를 가상의 공간에 보관하는 위자드 윅스의 솜노트가 수상했습니다. 사진관리 앱인 픽스토리의 아무와 그린몬스터의 클라우드 일기장 플라바도 정보생활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스마트 콘텐츠 어워드 수상작들은 스마트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마트 콘텐츠 2012 어워드 앤 컨퍼런스를 보면서 창의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원한 기자입니다. 포도트리의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미국 앱스토어 도서 카테고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1위에 올랐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단순히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움직임으로 느낄 수 있도록 3D 팝업북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직접 자신이 터치를 해가면서 많은 액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이 이야기에 반영이 돼서 자신이 마치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것 같은 기분을 주게 되고요. 이지별 페이스북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는 경쟁이 치열한 콘텐츠 시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도전하라고 조언합니다. But you're not really following your passion. You're not really following your heart. You're following trend. As a follower of trend, your likelihood of succeeding is much, much smaller than if you really follow your passion.
발상의 전환과 창조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발상의 전환이죠. 즉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스크린에 맞게끔 컨텐츠를 재기획하고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스마트 컨텐츠의 생존 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죠. 저희들은 이번 수상작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게임 열풍을 불러온 애니팡과 드래곤 플라이트, 그리고 아이러브 커피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있었던 게임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엠머니 서한안입니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진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 일단 LG그룹의 계열사죠. 예. TFT-LCD나 노트북, 모니터 등의 이제 패널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요. 3분기 실적이 7분기 연속 적자 끝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4분기도 지금 굉장히 실적 전망이 밝은데요. 애플향의 신제품 아이폰 5를 비롯해서 아이패드 미니와 같은 이 신제품들이 본격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산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쪽으로 패널 출하도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는 영업이익이 약 4천억 원 정도 올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약점이라면은 애플 의존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LG전자가 지금 고수익성 차별화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애플의 리스크를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TV나 모니터, 노트북과 같은 범용 패널도 4분기에는 흑자 기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태블릿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고 또 고부가 가치 패널에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차별화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쭉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0월 9일 이후 기관들이 꾸준히 연속 순매수를 해줬고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47만 주를 순매수해주면서 4% 상승해서 36,0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곧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급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또 우리 투자자들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또 고부가 같이 LCD 패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는 내년 실적이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애플 쪽으로 LCD 패널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태블릿 P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LCD 패널 공급 업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데요. 재정절벽 이슈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좀 갇히는 답답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로스증권 박준현 차장과 함께 LG 디스플레이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우 CF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떤 날입니까? 15년 전에 외환 위기로 인해서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에서 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15년 전의 경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경제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비교를 해주시죠. 15년 전 외환 위기하고 지금하고 사정을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있죠. 있는데 가장 큰 뚜렷한
뭐 변화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외환 보유고 같은 게 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외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실은 저희들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가 이제 바닥이 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15년 전에 외환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시청자들의 이해를 듣기 외환 위해서. 예,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기업으로 말하면은 그 흑자부도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기 유동성 관리에 좀 실패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MF 공고 사항에 의하면은 적정 외환 보유고 같은 것이 대개 3개월치 수입 물량 금액, 대금 금액 정도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네. 거의 그때 당시 아마 300억 불, 400억 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 그 말기였던 것 그렇죠. 같은데 정권 말기였죠. 예, 정치적 이슈가 국민소득이 그때 10,000불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정치적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에 과도하게 좀 이렇게 투입된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지 못했고 그 위기를 틈타서 이제 한머니들이 이제 계속 그 시장 교란을 하고 거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결국은 이제 손을 들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도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금융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융 시스템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런 경험 한 적이 없었죠. 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이 70년대 이미 IMF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뭐 그런 사례를 겪었고 또 90년대 초반에도 그 유명한 소로스하고 영국 연방 정부하고 환율 시장에서 서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정면 대결을 했는데 영국 정부가 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고요. 그 외환 위기를 통해서 이제 환율 시장으로 인해서 거시 경제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경험을 처음 했던 거였죠. 예. 뭐 그 뒤로 1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체력이 많이 강화됐다 하는 평가도 있기는 한데 네. 15년 전과 오늘 우리의 경제 네. 좀 비교해 주시죠. 15년 전하고 오늘 우리 경제를 비교를 해보면은 기사에도 몇 예. 가지 이제 지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국내 신용 분야, 즉 금융기관이 정부나 민간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네. 규모를 보면은 약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또 GDP 대비해서도 뭐 조금 배수 조금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런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뭐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약간 우려되는 그 이제 언급은 뭐냐면 성장률이 또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둔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5년 전에 우리 성장률은 어느 뭐 약 한 정도였는지. 7%, 8%. 지금 예. 뭐 중국이 지금 8%, 10% 하니까 뭐 지금의 중국과 뭐 거의 대동소이한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좀 작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성장 속도 빠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무역 그 외형 규모를 보면은 뭐 탑7, 탑10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예.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예. 선진국 수준의 성장률에 진입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예. 프랑스 뭐 이런 나라를 보면 대개 2% 미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1.6%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향이 좀 있지만 과거 한 5년치 평균을 보면 그래도 3% 이상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 이상 정도의 3%대 정도의 성장률만 유지를 해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기관들의 그 평균값을 보면은 내년에 3% 미만 떨어지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또 그런 선진국과 좀 비교를 해볼 좀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외환 보유고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IMF 직전에는 뭐 외환 보유가 한 300억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300억 불이 적정하다고 봤는데 그것이 다 이제 바닥이 나면서 이제 금융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보면은 뭐 격세지감이 있죠. 3,200억 불 뭐 큰 숫자입니다. 예. 그 세계적으로도 한 7위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규모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 외환 보유고가 3,000억 불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예. 또 비판이 좀 있는 그 거죠. 적정 수준에 네.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는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떤 교과서에 정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주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적정 그 외환 보유 수준은 한 3,800억 불, 4,000억 불 3,800억 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IMF가 주로 이제 권고하는 적정 보유고는 예를 들어 전체 수입 결제 물량의 3개월치 정도를 예. 결제할 수 있으면 된다. 예. 그러면 3개월 아니면 충분한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 1,500불 정도. 1,500불 예, 정도. 예, 1,500불 정도인데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나라 경제 모델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수출 수입은 많이 하지만 경제 전체 그로스 GDP 수준을 볼 때는 아직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크지 않은 나라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예. 있다는 우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IMF 권고 수준에다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제 외국인 투자 지분 한 3분의 1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머니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우리가 대응할 예. 수 있을 때는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대충 이제 가늠을 했을 때 전부 합치면 3,800억 불, 4천억 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적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좀 살펴봐 주시죠.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뭐 달러를 외환 보유고니까 어떻게 뭐 한머니처럼 운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미국의 뭐 트레저리 본 미국 재무성 채권, 국채죠, 국채. 예.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란 것이 사실 뭐 1% 뭐 언더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수익률이 굉장히 나쁜 거죠. 수익률이 나쁘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 어떤 식이든 화폐 유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양극화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주 위험한 예.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먼저 성장률하고 외환 보유고 두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IMF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많은 또 성장도 했습니다만은 그 성장하는 과정에 양극화 현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죠. 사실 이 양극화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외환 보유고 우리가 이제 무역수지 흑자라든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이제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 뭐 이쪽 대기업에서 좀 더 집중된 부가 중소기업으로 좀 내려가야 될 필요가 예. 좀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도 모든 대선 주자가 경제 민주화 이런 표현들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외환 보유고의 이 기사 제목이 좀 외환 보유고에 예. 관련된 거니까 외환 보유고에 대한 좀 적극적인 활용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관리 차원에서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소극적 정책보다는 예. 이번 기회에 해외의 산업이나 기술 또는 우리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자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외환 보유고의 활용과 연계해서 좀 이렇게 정책 발전이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 차감을 감안하면 IMF 이전에는 우리가 한 실질 금리가 한 8%대에 있었는데 정도였죠. 예. 지금은 1%대로 떨어져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는 사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원활해졌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라고 이제 권하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렇죠.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더 우리 경제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가 싶은데요. 네, 이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살펴봐 예, 주시죠. 지금 사실 금융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금융권 특히 은행들의 예, 예. 좀 이제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줄 때 기업에다가 예. 스스로의 리스크를 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좀 스스로 이렇게 기술을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 위주, 순수하게 안전 위주의 대출만 하다 보니까 대기업한테만 자꾸 편중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기술기업에게는 그 기술을 분석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도 대출 심사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라든가 능력이 좀 더 확충되어야지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제도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은행권에다가 중소기업에다 대출을 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권 스스로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변해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15년 전의 우리의 경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를 지금 비교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장률 얘기도 해봤고요. 그다음 외환 보유고 얘기도 해봤고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해 오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양극화 문제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요즘 사실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 환율이 뭐 달러당 2,000원을 넘나드는 일시적으로 갔었죠. 예, 네, 예. 네,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네. 최근에는 또 우리 지금 달러당 원화 가격이 네.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네. 사실 또 지금 보니까 또 문제가 지금 일본 차기 집권이 확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네. 아베 총재죠. 네, 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일본의 양적 완화는 뭐 지금 차기 정부 아베 그 내각이 아니어도 예. 일본에서는 이제 계속 그 일관되게 그 이제 유지해온 정책이었다 보여지고요. 예, 예.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뭐 이런 데 편성해서 일본이 더 이상 엔고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 환율에 대해서 현재 80엔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제 80엔 선 올라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내수 신작도 있겠습니다만 엔 환율 측면에서 85엔이나 90엔 정도까지 아마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사실 일본이 그 예전에 뭐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보면 200엔까지 가진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예. 이게 지금 80엔까지 오니까 사실 수출 제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90엔 정도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얘는 점점 약세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원화는 이제 보면은 달러에 대해서 지금 1,100원 선이 이제 무너졌고요. 예, 예. 내년에 이제 아마 1,000원은 충분히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예. 그리고 전체 경제 흐름 기조를 볼 때는 아마 1,000원 정도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950원 뭐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원화 대 엔의 그 환율 경쟁력입니다. 그럼 현재로 볼 때는 그 엔이 80엔 미만에 있고 우리가 1,150원 있을 때는 1엔당 원화가 14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엔이 이제 예를 들어서 85엔, 90엔으로 엔이 약세가 되고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1,000원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 예. 이게 1엔당 11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엔이 11원, 우리나라가 거의 한 25% 이상 엔에 대해서 강세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그 있다고 부분이 문제죠. 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일본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네. 가격 경쟁력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면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의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환율 적정 수준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율은 사실은 그 이제 그 개별 정부가 환율을 통제할 수는 없는 그렇죠. 몇 가지 안 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된다, 또 미디어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환율은 방어할 수도 없고 방어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되는 그 기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속도, 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내려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만 이 속도를 좀 완급을 조절해서 조절이 필요하다.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15년 전 우리의 경제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경제를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이제 한국의 경제 위기의 시계라는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것으로 보면 17시 7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시면은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24시가 되면 종전에 우리 IMF 위기 때와 같은 경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17시 7분, 뭐 5시 7분 정도면 양호한데요. 네, 그 나쁘지 대표님은 않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경제 생각을 어렵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경제가 뭐 사실 좀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어보면 계층별, 예를 들면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내면적인 문제인데 전체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쟁 국가들을 놓고 볼 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양호한 입장에 있고 또 외환 보유고도 이렇게 많고 또 환율 측면에서도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결국은 대외적인 투자를 통해서 환율을 우리가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원화가 그 약세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한다든가 산업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완화하면서 환율 부분에서도 조금 우리가 시간을 벌일 수 있지 않는가. 네. 뭐 그런 식의 정책들을 구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볼게요. 지금 프랑스가 네. 트리플 A의 자격을 이제 상실했습니다. 네. 등급이 하락됐는데 네. 그것이 어떤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있을런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 유럽 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을 가져가고 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선반영이 상황이기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우 CF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5년 전의 우리의 경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 크게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네. 이런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가 고덕 강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5차 보금자리 주택사업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초 지구 지정 당시 국토부가 강동구의 요구에 합의했던 내용이 계획에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동구 관계자와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갈등 배경이 당초 국토부가 이제 합의했던 내용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내용들이 합의되었었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작년 5월 달에 예.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강동구와 과천시를 제5차 보금자리 후보지로 예. 선정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구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 당시에는 강동구와 국토부가 합의되지 않았고요. 뭐 그렇죠. 강동구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렇죠. 후보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게 보통인데 네. 뭐 그 전에 특별한 협의나 이런 게 없이 일단 후보지에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네. 이제 굉장히 반발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한 9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을 했고 주민 공람도 거부를 했고요. 또 예. 우리 주민들은 3차례 이상 아주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그런데 했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죠? 우선 대규모로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예.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는 재건축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재건축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복지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해서 예.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으로 작용을 하죠.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던 건데. 네네. 이것이 국책 사업이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마냥 반대만은 할 수는 없어서 주민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게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타협점을 모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수정안을 언론을 통해서 제기를 했는데 예. 그 수정 대안을 사실상 국토부가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3개월 뒤에 실무 접촉을 거쳐서 3개월 뒤에 12월 8일 날 지구 지정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시됐던 정책 대안을 9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책 네네. 대안들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게 뭐냐면은 저희 5차 보금자리 지역 강동구 지역이 강일 3사 지구와 고덕 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합 개발을 해서 통합 개발을 하면은 1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되고 네. 그 교통 개선 대책에 의거해서 지하철 9호선을 연장을 해달라. 네. 그리고 고덕 지구에는 주택을 짓지 말고 상업 업무지구로 해주고 이 전체 주택 숫자를 애당초 12,300가구였는데 이것을 만 세대 이하로 줄여달라. 예.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하화해달라.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아주 이제 이 도시 기반 시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우리가 이 국토부에서 제기하는 이 보금자리 사업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국토부가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 12월 8일 날 지구 지정에 이르게 됐고, 그런데 이제 지금 지구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지구 계획 승인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 위치한 그 지역을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합의된 안에서 국토부가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 지금 폐기물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데가 고덕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인데 이 고덕천을 중심으로 해서 고덕천을 포함을 해서 동쪽을 다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이걸 지하화하고 현대화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고덕천도 제외를 하게 되면은 고덕천 하단에 슈퍼뱅크를 만들어서 자전거 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주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우리 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 옆에 바로 열공급 시설이 있는데 이 열공급 시설도 주택이 들어올 경우에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열공급 시설이기 때문에 이 열공급 시설을 확대하는 것 역시 그 비용도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되게 되면 그 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국토해양부나 SH공사에서는 그게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거기 시설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시설비만 약 한 3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 지하화하고 현대화하고 이 시설을 하는데 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지금은 그린벨트 보전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 비용이 7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와 이 그린벨트 보전금을 합치면은 1000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금 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건 우리 구의 부담으로 넘어오고 또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폐기물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짓게 되면은 입주민들이 바로 옆에 이런 적환장, 압축장 또 음식물 재활용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집단 민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당초 해결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안이었고 당시에는 국토부가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네, 사실 먼저 국토부는 최소한의 그린벨트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문제라면은 사실상 이런 사업을 사실 하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 단지를 크게 짓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가 슬럼화가 되고 해당 지자체에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명분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빼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살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치우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시설을 빼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구청장님, 국토부와 강동구가 합의한 사항, 그 사항이 어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하는지요? 법적 효력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기관 간의 어떤 신뢰고 이 기관 간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주민과 합의한 겁니다. 주민과 합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식적인 차원이지 이 국토부가 이런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일로 예정돼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구를 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시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 요인들을 없애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자, 구청장님, 그럼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심의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들을 좀 알리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일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언론 발표 이후에 상당히 숙고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예. 이 특별한 이런 갈등 없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셨는데 강동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이십니까? 저희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늘 대하고 호흡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죠. 그러나 국토해양부 담당자들은 사실상 그게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나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해가지고 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과천시의 경우에는 시장 주민 소환 투표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그런데 우리 그렇죠. 구는 수정안을 제기를 하고 국토해양부와 합의를 해서 정말 잘 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주객 승인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수용을 하고 또 애당초 우리가 합의했던 예. 작년 9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작년 9월 달에 돌아가서 합의된 대로 이 내용을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뭐 많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형 사업을 시작해놓고 기관과 기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뭐 구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민들의 생활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보금자리 사업은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책 사업이고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한꺼번에 늘어나고 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 비용이 증가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복지 비용을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복지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약 한 20%에 달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아이들은 또 보육료라든가 또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부담을 해야 되죠. 이것은 한 해만 부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실히 한 다음에 하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될 어떤 복지 부담, 비용 부담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이런 분란들이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부와 강동구 간의 보금자리 주택을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요. 이해식 서울시 강동구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전화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MF 15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리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같은 위기에서 그때 교훈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